오늘은 여태우, 측천모후와 함께 중국의 3대 악녀로 거론되는 서태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녀는 청나라 멸망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하며 사치와 향락과 남성 편력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서태후는 청나라의 제9대 황제 한풍제의 추존왕후이자 제10대 황제 동치제의 어머니이며 제11대 황제 광서제의 큰어머니이자 또한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에게는 큰 친할머니가 됩니다. 47년간이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었고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태후는 1835년 출생했지만 출신지는 정확히 어딘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서태후란 명칭은 본래 본명이 아니고 서쪽의 태후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서태후와 반대로 동쪽에 있는 태후는 동태후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예언나라 후이정이라는 말단 관리의 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관직 사회의 생리를 터득하며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는 유복하게 생활했으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허들의 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청나라는 매우 외환해 매우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풍제가 즉위하고 즉위하자마자 청나라 군대는 태평 청국군의 패배를 거듭했고 한풍제의 첫 아내가 즉위 1년 만에 사망하여 황실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후궁을 선발하게 되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10명의 후궁을 선발했고 서태후도 그 10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후궁은 7등급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서태후는 5등급을 받았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바로 황제의 성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이 후궁으로 뽑힌 동태후는 40일 만에 황후의 자리에 등극하죠. 몇 년이 지나서야 서태후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한풍제의 관심을 끌어 승은을 입었고 의비에 책봉되었죠. 그러다 그녀는 운이 좋게도 곧 회임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동태후도 낭치 못한 아들의 탄생에 한풍제는 크게 기뻐하며 서태후를 의계 위로 책봉하게 되죠. 하지만 서태후는 궁 안에서의 지위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았던 탓에 한풍제의 총애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쏟기 위해 제순의 양육을 포기했고 이로 인해 어린 시절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동치제는 훗날 서태후를 두려워했으며 오히려 성격이 온화한 동태후를 더 따르게 되죠. 서태후는 당시 보통 여성들은 몰랐던 한문을 읽을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황제의 업무를 돕기도 하면서 정부를 보는 것에 익숙해졌다죠. 그러던 중 청나라에는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침략하자 한풍제는 서태후와 황자, 후궁들과 만리장성을 넘어 열하에 있는 별궁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열하에서 피신 생활을 하던 중 한풍제는 1861년 병으로 사망하고 말죠. 그때 한풍제의 나이는 31세, 서태후는 27살이었죠. 원래 외모에 관심이 있던 서태후였지만 27살의 과부가 된 뒤로 더욱 더 서태후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모 치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쓴 건 피부였는데요. 피부 관리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새똥이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해서 새똥으로 만든 옥용산으로 아침에 세수를 했고 진주를 갈아먹기도 했으며 꽃과 약재로 목욕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또한 달걀인자와 돼지기름을 사용한 마사지도 받았고 제일 엽기적인 것은 모유가 피부에 좋다고 해서 가출산한 산모 2명을 불러서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고 하네요. 서태후는 머리 스타일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서태후가 하도 머리 스타일을 자주 바꾸다 보니 부작용으로 탈모가 오고 말았습니다. 이후 탈모에 예민해진 서태후는 머리를 빗다 머리카락이 빠지기라도 하면 궁녀에게 매질을 했고요. 40대부터 탈모가 생겨서 60대에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죠. 한편 한풍제가 죽은 후 한풍제와 동태후 사이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서태후의 아들인 동치제가 10대 목종에 즉위하게 됩니다. 동치제는 당시 5살이었고요. 한풍제는 유언의 서태후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린 동치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8명의 대신들이 보필하도록 했고 혹시나 또 이 대신들에게 권력이 몰릴 것을 예상하여 동태후에게 어상이라는 도장을 황제에게는 동도당이라는 도장을 하사했던 것이었습니다. 대신들이 황제의 명을 발표할 때 시작에는 어상, 마지막에는 동도당의 도장을 찍어야 발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의 대신들은 권력이 커져만 갔고 서태후는 동태후와 황제의 동생인 공친왕을 포섭해서 이들과 신유정변을 일으켜 8명의 대신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리하여 서태후와 동태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하지만 글을 읽을 줄 몰랐던 동태후는
정치에 정면적으로 나설 수 없었고 그를 아는 서태후가 주로 대부분의 국정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공친왕도 제거를 하고 서태후는 황실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말죠. 서태후는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성에 완전히 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치제가 자신보다는 동태후를 더 따랐기 때문이죠. 황제인 동치제의 황후를 간택해야 할 때가 됐는데 서태후에게는 황후 간택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치제가 성인이 되어 정치에 나서게 될 때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에 서줄 며느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동치제는 서태후가 추천한 여인이 아닌 동태후가 뽑아준 여인을 자신의 황후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효철의 황후였고요. 서태후는 분노하며 동치제가 황후와 동침할 수 없도록 해버렸고 계속되는 서태후의 간섭에 무력감에 빠진 동치제는 환관들의 추천으로 기생집을 드나들다 사망하고 마는데요. 사망 원인을 두고 시중에서는 매독이라고 하고 황실에서는 천연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효철의 황후도 자결하게 만들고 말죠. 그러고는 자신의 여동생과 한풍제의 또 다른 동생인 순친왕 혁현 사이에서 아이를 입양해 황제로 삼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11대 덕종 광서제이며 제위 당시의 나이는 겨우 4살에 불과했습니다. 동치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와 같이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수렴청정을 이어나가기 위함이었죠. 당연히 광서제는 서태후의 권력 행사를 위한 꼭두각시 황제일 뿐이었고요. 그렇게 서태후는 수렴청정이라는 명분 하에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 정권을 장악해 갔습니다. 서태후는 한때 동태후와 같이 수렴청정을 하기도 했지만 동태후가 그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동태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설에는 서태후가 동태후에게 떡을 건네주었는데 그 떡에 독이 들어 있었다는 설이 있는데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대놓고 독살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서태후가 동태후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황실의 모든 권력은 완전히 서태후에게 넘어갔고 서태후는 모든 정치적 문제는 반드시 자신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광서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태후에게 문호를 올려 그날의 일을 의논하고 하교를 받도록 했죠. 광서제가 19살이 되고 서태후는 뒤로 물러나 광서제가 직접 친정을 하는 듯이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태후는 여전히 뒤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기반을 공고하고 황제의 결혼에 간섭하기 위하여 자신의 또 다른 조카인 정분을 광서제의 황후로 간택했으며 두 후궁인 금비와 진비도 직접 골랐습니다. 서태후가 사사건건 정무에 간섭하고 권력을 완전히 넘겨주지 않자 당연하게도 광서제의 서태후에 대한 반감은 커져만 갔죠. 서태후가 권력을 잡았을 당시 청나라는 외세의 압력과 봉건 질서의 붕괴로 근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낀 서태후를 비롯한 만주족 지배층 또한 그런 정신이 함양된 양무운동을 지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의 패배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청일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서태후의 사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 후대에 많은 욕을 들어먹고 있는데요. 서태후가 가장 욕먹는 이유는 북양함대의 예산을 유용하여 이화원을 지었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화원에 은전 3천만 냥을 썼는데 이는 당시 청나라 전체 1년 예산의 30%에 달하는 수치로 이 막대한 돈이 정원 건설에 낭비된 것이었죠. 당시 중국의 정세를 보건대 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했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라면 당연히 국방에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피를 본 직접적인 원인은 총체적인 청군의 난맥과 지휘관들의 무능 때문이었지만 이 돈이 헛되이 낭비된 것도 청일전쟁에서 피를 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중일 양국의 사학자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화원에서 서태후는 남성 편력적인 일들도 저질렀는데요. 당대 미남들을 모두 잡아와서 이화원 근처 남오도란 섬에 가둬놓고선 매일 밤마다 이화원 낙수당에 불러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죠. 단순히 성관계를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남들은 다음날 하늘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태후와의 밀회를 떠벌리고 다닐 것을 염려하여 모두 사형을 시켜버렸기 때문이었죠. 서태후가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미남들을 데려간 탓에 북경엔 미남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서태후는 진귀한 음식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식탐 또한 대단했기에 한 끼에 128가지나 되는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100량이었으며 이것은 당시 중국 농민의 약 1년치 끼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농민 천여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이자 이를 현대의 물가로 환산하면 2000년 전후의 한국을 기준으로 약 8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죠. 서태후의 사치는 옷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옷이 무려 3천여 벌이나 되었으며 옷을 담는 박스가 700박스가 넘었으며 옷은 물론 버선과 신발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서태후의 옷, 버선과 신발을 만드는 데만 매년 3,000명가량이 동원되었고 그 비용은 매년 10,000냥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음식에도 그랬듯이 옷이나 버선, 신발도 한 번 신거나 입고 나면 그대로 버렸으며 심지어 서태후가 쓰고 한 번 버리는 목욕 수건에도 수가 놓이는 등 그야말로 사치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와중에 광서제는 나름 나라를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에 젊은 사상가들을 곁에 두었고 변법 제강운동을 통해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일본처럼 입헌 군주제로의 전환을 비롯한 근대적인 개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서제가 자신의 군대를 가지려고 하고 자신의 권력 위치까지 흔들려하자 처음에는 그를 지지하던 서태후도 곧 지지를 철회해버리죠. 변법파는 반발하여 서태후를 제거하려고 했고 위안스카이는 변법파를 배신하여 이를 서태후에게 알려버리고 말죠. 서태후는 자신을 따르던 청왕조의 보수파들과 함께 무술정변을 일으켜서 광서제를 유폐하고 그를 따르던 변법파들을 대거 숙청, 결국 변법 자강운동은 100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정적도 두렵지 않던 철의 여인 서태후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있었으니 바로 세월이었습니다. 극심한 사치와 향락을 즐긴 것이 독이 되었는데요. 며칠간 계속되는 본인 생일잔치에서 과식한 뒤 서태후는 이질에 걸리게 되죠. 결국엔 노령을 이기지 못했고 서태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서태후가 광서제가 죽은 다음날 죽었다는 것인데요. 광서제는 누군가 보낸 독약을 먹고 요절했는데요. 많은 이들이 서태후가 독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태후는 조카인 광서제의 죽음을 전해 듣고도 매우 담담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그 즉시 독단으로 광서제의 동생 순친왕의 불과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다음 황제로 지목했습니다. 그가 바로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12년 청나라는 신의 혁명으로 멸망을 하고 말죠. 아이러니하게도 서태후의 유언은 다시는 나처럼 여인이 정사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였다고 합니다.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청나라 몰락의 원흉으로 꼽히는 인물 서태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